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래닛의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역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이면에 있는 돈의 이야기, 금융의 이야기, 자본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서사, 그리고 정복, 침략, 전쟁,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 키워드들과 관련된 그 이면에 있는 돈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들을 한국은행의 강승준 감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준입니다. 네. 프로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공직 기재부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시다가 현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감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주로 이제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사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과 또 금융 안정, 금융시장 안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감사는 한국은행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또 회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감사하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기획재정부에서 오랜 시간 재정과 예산을 다루셨던 그 경험이 한국은행에서도 통하지 않았을까 싶고, 기재부에서 일할 때와 또 한국은행에서 일할 때의 어떤 좀 다른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다루는 아주 전문성이 높은 기관입니다. 통화정책도 하지만은 조사 기능과 그 통계 기능, 그 다음에 연구 기능들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고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 같고요. 제가 근무했던 그 기획재정부는 업무의 스코프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시 정책도 있지만은 또 국제금융도 있고 또 재정, 예산과 세제 이런 좀 민감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특히 제가 있었던 재정 분야는 항상 조금 차분하다기보다는 항상 바쁘고 맞습니다. 좀 정신없는 분위기거든요. 네. 도떼기 시장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재정과 예산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차차 얘기하면서 풀어가기로 하고요. 네. 일단 그 감사님이 이제 30년 동안 그 경험했던 그런 현장의 경험에 역사를 결부시켜서 그 책을 하나 이제 내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네. 역사는 돈이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역사와 경제를 접목시킨 책들은 많았는데 사실 이제 돈과 이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시킨 책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돈이다라는 좀 책의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사실 제가 제목을 잡은 건 돈으로 보는 세계사라고 당초에 이름을 붙여서 출판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출판사 측에서도 괜찮다 하시더니 답은 안 주시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이 제목으로는 책이 안 팔린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저한테 제안해 준 제목이 그 역사는 돈이다라는 제목이었고요. 이게 제가 좋았던 게 저는 명분과 위선을 책 제목에도 있지만 명분과 위선을 걷어내고 읽는 진짜 세계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제목이 그런 저의 그 의도를
명백하고 명확하고 또 임팩트 있게 나타내줘서 네. 전 선뜻 이 제목이 좋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예, 역사는 돈이다라는 책의 원래 생각하신 제목은 돈으로 보는 세계사. 그렇습니다. 예, 약간 이제 교과서 같은 맞습니다. 예, 그런 그 제목이 오히려 저는 더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세계사의 여러 부분에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생각이 드는 세계사에서 돈 하면 떠오르는 거는 유태인입니다. 사실. 네. 예, 유태인들이 현재도 세계의 그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랜 시간 유태인들이 경제 부문에서 좀 이뤄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유태인들의 이 어떤 돈의 관념이라든가 그런 탁월성은 어디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그 금융 장악력이나 탁월성은 사실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기원 후 132년에 로마하고 전쟁을 하면서 유대인은 완전한 이산을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토지도 소유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안 하는 상업과 제조업과 고리대금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중세로 오면서 교황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슬람과의 교역을 금지하고요. 또 이자를 수취하는 걸 금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유대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근세에 들어서는 이런 상업이라든지 이런 고리대금업이 대박을 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역사에서 전면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스차일드고 또 JP 모간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세계에서 경제를 장악하면서 그 금융에서도 탁월한 그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책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유대인이 이렇게 경제에서 탁월한 이유가 2000년 이상을 이렇게 이어온 전수해온 그들의 그 지식과 노하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 재밌는 부분이 이게 돈으로 보는 세계사, 그 세계사를 관통하는 세계의 관점을 제시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와 화폐, 금융 세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인 것도 같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세계사에서 가장 큰 동의는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정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부가 그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 원인이나 해결책도 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따라가면 부가 보이고요. 부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라는 관점을 정했고요. 부는 역사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와 화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동성이 가장 높은 돈이 사실 인간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결국은 어느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종교, 성별,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봤고요. 이 돈, 화폐는 금융을 통해서 재창조되고 확산되고 또 진화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의 경제사는 금융 위기가 많았고요. 이 금융 위기가 경제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에 또 세 번째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융의 역사를 보면은 그 수많은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금융과 또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근데 이제 역사는 돈이다라고 해서 이제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돈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민족의 개념이라든가 뭐 인류애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또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과 이제 돈과의 이 관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당연히 숭고한 가치, 인류애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숭고한 가치가 표면에 나타나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했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이득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있었고요. 그게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조명을 한 것이고요. 사실 부제대로 그런 명분을 좀 걷어내고 실제로 세계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됐나를 살펴보다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숭고한 가치도 세계사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역사와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대 시대의 이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던 이 경제 시스템에서 화폐가 등장한 게 저는 가장 혁명적인 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 최초의 화폐가 만들어진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원전 2~3천 년 전에도 금속 그 화폐는 있었습니다. 상품 화폐인데 세겔이라는 건데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20세겔에 이집트에 팔려가거든요. 네. 그때 세겔은 사실은 중량의 단위였습니다. 6~7g 정도 되는 단위였는데 실제로 이 주화 금속 화폐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리디아 왕국에서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에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호박금이라고 그래서 금화와 은화가 섞인 그런 재료를 가지고 화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금화와 은화를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카이사르의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마의 카이사르가 사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커다란 부를 쌓았고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이사르의 정복 전쟁이 결국에 로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고대는 사실은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 토지와 노예, 농산물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 농업사회였잖아요. 농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토지하고 노예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하나의 경제 행위였습니다. 재밌는 거는 로마 때도 그렇고 중세 때도 그렇고, 그 로마에서 에르메스라는 그 신이 사실은 전령의 신인데, 이 신이 상업의 신이면서 동시에 도둑의 신입니다. 고대나 중세는 도둑과 상업이 사실은 별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되던 시기. 약탈을 하다가 상업을 하다가 바로 약탈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정복 전쟁은 하나의,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벤처 사업, 부동산 개발업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귀족이나 부자로부터 돈을 걷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물들을 다 배당을 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들이 그때 당시 상당히 가난했기 때문에 군인으로 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중으로부터 엄청난 그 지지를 받았죠. 근데 카이사르는 계속되는 정복 전쟁을 위해서 로마를 키웠고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로마의 그 고대사의 문제는 정복이 끝나는 그 단계에서 경제가 쇠퇴한다는 게 문제였죠. 카이사르가 세계사에 미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카이사르는 황제인 적이 없습니다. 독재관이라고 해서 그 아들 옥타비아누스 이후부터 황제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카이사르를 황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독일의 그 황제를 카이저라고 하고, 또 러시아에는 차르 그게 하고. 카이사르에서 왔거든요. 아,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로 된 대표적인 아, 게 카이사르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샴페인도 그렇고 뭐 버버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카이사르가 그만큼 세계사에서는 황제로 거의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역사에서만 봤던 그 전쟁이라는 개념이 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한 그런 해석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로마의 이제 경제적 기반이 그 카이사르를 통해서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에서 중요한 그 경제 변화의 원인이 사실 이제 종교 쪽에서 기독교의 공인, 이게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네.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하는데요. 그 많은 책에 사실은 그 로마가 4개로 나눠졌을 때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패권을 장악을 하거든요. 네. 마지막 전쟁을 하기 전에 꿈에 그 밝은 빛이 나타나서 방패에다가 XP를 새기라고 합니다. 네. 로마자 XP는 네. 영어로 얘기하면 CHR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새기고 나서 로마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이미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산이 돼 있고 그걸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현명한 황제였기 때문에 확산을 저지하지 못할 바에야 기독교의 보호자를 자처해서 실리를 취할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11조를 낸다는 것도 11조를 내게 되면 내가 어려운 로마의 재정을 그걸 통해서 타개할 수 있구나, 이런 현실적인 경제적인 생각을 통해서 로마 그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중세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게 네. 되는데, 이제 뭐 암흑기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막강한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가 비즈니스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대 교황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예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설파하는 종교였습니다.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이 교황이 동로마 황제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로마 황제는 그리스 정교의 수장이자 황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황은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위해서 서유럽의 황제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에 대항을 해서 자기의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동로마 제국이 쇠퇴를 하면서 이 교황은 실질적으로는 세속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황제들과 왕들과 서로 권력 다툼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권력과 돈을 떼서 생각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역시 그때부터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다. 그래서 교회가 비즈니스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세를 걷는 과정이 예. 사실 보면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실 유럽에서 개신교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교회세가 안 거치는 거거든요. 개신교는 교회세를 안 받았거든요. 네, 경쟁자가 출현하면서 그래서 예. 계속 전 세계로 천주교가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세가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중세시대 교회에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할 부분이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세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만큼 모든 그 종교와 정치, 경제, 이게 결부된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자군 전쟁과 경제, 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십자군 전쟁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요. 네. 중세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군 전쟁에 신은 없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자 했고요. 영주와 기사단은 소아시아에 자기네 그 영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고요. 네. 상인들은 그 과정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기간 원정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고, 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발달을 했습니다. 특히 그 영주와 기사단 돈이 없었기 때문에 템플 기사단,
돈을 빌렸어요. 근데 템플 기사단은 이 무장한 금융업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약탈과 학살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이슬람 나라가 아닌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군 전쟁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복합적이지만 실제로 유럽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도로가 다시 열리고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서 서양과 동양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자가 교환이 되고 무역이 시작되고 그 거점 도시인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그게 바로 베네치아와 제노바와 피렌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12세기, 13세기에 유럽이 다시 발전을 하고 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길을 만들었다. 그 길을 통해서 경제의 모든 요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고대, 중세의 그 역사적 사건과 경제의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근대로 넘어갈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인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르네상스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네. 인본주의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에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 근세로 넘어가는 그 소위 50년, 60년 이 기간 동안에 세계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계의 폭발적인 변혁들이 일어납니다. 네. 중세가 언제 끝나고 근세가 언제 시작되냐에 대해서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1453년이냐 아니면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1492년이냐 갖고 서로 나뉩니다. 네. 그런데 이 즈음의 시대의 가장 큰 사건은 역시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패트릭 와이먼의 창발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더 볼지라는 걸 번역한 건데요. 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콜럼부스의 탐험, 그 다음에 이사벨라와 국가의 부상, 네. 그 다음에 이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독일 사람 괴츠 폰 베를링헨과 군사혁명. 네. 이것은 이제 화승총과 대포가 무기 혁신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인쇄술, 네. 그 다음에 종교 개혁과 교회의 분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얘기죠. 사실은 이 5가지 사건이 지금까지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네. 이때를 통해서 서유럽은 세계 전면에 나서고 그때부터 서유럽이 동유럽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추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부터는 서유럽이 오스만 제국과도 대등한 전쟁을 했고요. 네. 결국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 혁명들이 이때 시기에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동의는 돈의 이윤에 대한 욕망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우리도 이제 기사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면죄부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네. 이 시기에 나왔던 그 키워드가 면죄부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어떤 금융에 대한 인식까지 바꾸는 계기가 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면죄부는 이 개톨릭에서는 그 교과서에서도 면벌부라고 사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 물어봤더니 죄는 면할 수 없다. 대신 벌을 면해주겠다. 그래서 면벌부로 쓰고요. 그 교황청에서 면벌부를 발행한 지는 꽤 됐습니다. 사실은 그 이사벨라 여왕이 레콩키스타를 완성한 것도 많은 자금을 면죄부에서 자금을 얻었고요. 네. 실제로 교황이 교황청에서 대성당을 수리를 하거나 할 때도 면벌부를 사용해서 그 자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면벌부가 실질적으로는 그때 중세 사람들한테 당연한 듯이 여겨졌지만 마틴 루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비판을 했죠. 예. 전 세계가
종교 분열에 휩싸이게 됐고요.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인쇄술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필사를 했으면 볼 수가 없는 없었는데. 그런 반박문을 인쇄기가 돌리면서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 그 반박문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됩니다. 예, 이 면죄부가 금융에 대한 인식도 바꿨지만 좀 말씀하셨듯이 인쇄술 그리고 미디어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 신대륙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마치 이제 바닷길이 이제 새로 열리고 새로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한 이제 식민주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을 하게 됐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엄청난 부를 또 축적을 하게 됐죠. 그런 것들이 일으킨 이제 유럽에 미친 어떤 경제적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럼부스의 발견으로 세계 자체가 확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콜럼부스는 죽을 때까지 인도로 알고 죽었던 이 아메리카 대륙이 어마어마한 대륙이었고요. 네. 그 뒤로 갔던 분들이 사실은 다른 길을 통해서 아즈텍과 잉카를 발견하면서 네, 사실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 부족이었습니다. 네. 돈이 있어야 경제는 확정해 나가는데 화폐가 부족한 겁니다. 그 화폐 부족을 일거에 해소시킨 사건이 신대륙 발견입니다. 16세기는 15세기의 금은의 양의 5배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제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고요. 이것 때문에 상업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예전에 우리 사회자님 아시듯이 뉴욕이 예. 예전에는 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덜란드와 영국이 영란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네. 주인이 뒤바뀌거든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유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다. 바다로 뻗어나갔느냐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느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일본과 조선의 운명을 갈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달러 패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시나요?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네. 강대국의 쇠퇴는 좀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